이건 못 잡으면 국회의원 선거 대패. 뭘까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짐작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물가입니다. 물가. 지금 10월에 소비자 물가가 3.8%까지 올라갔잖아요. 야, 뭐 물가가 장난 아닙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좀 무섭다 이야기할 정도로 물가가 이게 인정사정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3.8%가 올라갔으니까 말입니다. 예, 실제로 한번 보실래요? 추세선. 뭐 추세선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죠. 예, 보시는 것처럼 작년 7월에 6.3%까지 올라갔던 예, 소비자 물가가 올 7월에는 2.3%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8월, 9월, 10월 3.4, 3.7, 3.8% 또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네, 시장에는요. 충격적인데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올 수밖에. 예. 이 물가 말입니다. 물가 관리 못하면 선거는 하나만 합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물가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실제로도 한번 보실래요? 이명박 정부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2008년 금융위기 때죠. 4.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9년에 2.8% 안정권을 찾았어요. 2010년에도 2.9% 안정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2011년에 들어서면서 2019년으로 되어 있는데 2019년이 아니고 2011년입니다. 2011년에 들어서면서 1월에 3.4%까지 올라가더니요. 8월에는 4.7%까지 올라갔습니다. 8월에.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서 말입니다. 예,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예, 그래서 말입니다. 쌀 관리하는 실장. 예, 그래서 쌀 실장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쌀 관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관리하는 사람은 기름국장, 뭐 기름국장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 물관리 실명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기. 그해 10월에는 3.6%까지 떨어졌다가 12월엔 4.2%까지 올라가더니요. 총선 그 달에는요. 2.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9대 총선에서 여러분 예, 과반수를 확보를 했어요. 152석. 예. 민주통합당이 그 당시에 127석을 달성을 하고요. 과반수를 달성을 했잖아요. 그죠?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는 이 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게다가 이 물가 자체가 말입니다. 예, 오르고 내림이 표가 예, 이게 득표가 되고 안 되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와중에 말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어떨까? 한번 좀 볼까요? 윤석열 정부는요. 지금 비슷한 모양새예요. 2022년 7월에 6.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3년 6월에는 3.3%, 7월에는 2.3%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던 것이 지금 10월에 3.8%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10월에 3.8%니까 12월에는 이거 어떻게 하든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물가관리 책임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예, 실제로 말입니다. 각 부처의 차관을 중심으로 물가관리 책임제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12월에는 어떻게 하든 낮춰보자. 내년 1월, 2월, 3월에는 더 낮춰보자. 그래서 22대 총선에서 예, 승리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저는 예,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문제는 과연 물가관리 책임제를 한다고 잡힐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잡힌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사회주의 체제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고요? 아니 뭐 우파에서 무슨 사회주의 체제냐고요? 아니 물가를 자발적으로 내린다. 자발적으로 예 이게 물가를 관리하면 이게 시장 원리라는 게 통하지만 너 물가 내리지 마. 물가 올리지 마. 소주값 왜 올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이제 국가 권력이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했을 때 괜찮을 거냐? 이명박 정부 때는요. 세계 경제가 괜찮았기 때문에 누르면 눌렸어요. 누르면 눌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경제가 좋아지니까 기업의 이윤을 조금 줄인다고 하더라도요. 그만큼 말입니다. 원금도 갚고 이자를 갚을 수 있는 그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게 가능할까? 지금 세계 경제는 물가를 점점 올려가는 모양새거든요. 당장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확전의 모양새가 나오고요. 확전의 모양새가 나오면 이거 유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보면 이게 물가를 누른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누르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어떤 시기든 물가는 잡을 거라는 거죠. 예.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예, 타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시기든 물가를 잡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게다가 말입니다. 제가 왜 어떤 식으로든 물가를 잡을 거라고 확신을 하나 하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 노인 알바 이거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만들으니까 난리를 쳤어요. 세금주도 일자리 만든다고. 저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통계 착시 만들지 말라고. 예, 이게 세금 뿌려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일하는 것을 일자리로 잡는다는 건 예,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진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엄청나게 가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도 똑같아요. 아니 오히려 한술 더 떱니다. 내년에는요. 예, 노인 일자리 공급을 103만 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103만 개. 참 충격적이죠. 진짜 충격적입니다.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84만 5천 개. 2023년에 82만 2천 개로 줄였거든요. 그거를 103만 개까지 올린다는 걸 보면 지금 예,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예, 이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비난하던 노인 알바라는 일자리를 이렇게까지 늘린 것을 보면 물가도 어떤 시기든 누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누르는 것은요. 예, 누르는 것은 이게 시장 원리에 맞춰서 누른다는 건 저는 어울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입니다. 예, 과거 예, 아주 강력하게 국가가 누르는 것 이게 사회주의나 있는 거거든요. 사회주의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그만큼 충격적인 그런 결말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것을 생각하면 윤석열 정부가 이게 정책적으로 예, 경제를 살려가면서 물가를 낮추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예, 지금처럼 무리하게 시장에 진입을 하면 이게 아무래도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 부작용이 우리 경기 침체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작용이 무슨 얘기냐. 정부가 물가를 눌렀어요. 그래서 기업들도 아이고 정부가 누르는데 올리지 말지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게 어느 순간 더 이상 못 견딜 때 올려야 되는 걸 순차적으로 올려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이게 못 올리게 막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올리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충격이 되거든요. 마치 말입니다.
마치 문재인 정부 때 전기요금을 안 올렸잖아요. 계속 묶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폭발하기 직전에 전기요금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충격이 얼마나 왔습니까? 난방비 폭탄이라는 말, 전기료 폭탄이라는 말 아주 수시로 나왔잖아요. 이게 부작용이거든요. 예, 이런 부작용이 오면요, 경제가 심리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경제 전체적으로도 무너집니다. 저는 이런 부작용은 안 와야 되는데 좀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예, 선거를 이기겠다고 너무 무리한 무리수를 두게 되면 오히려 선거에 참패를 당하는 그런 최악의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것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이야기도 말씀드려봅니다.